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썼던 가장 대표적인 정치철학 저술입니다. 그의 대표작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자, 법철학이라는 작품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책입니다.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1821년 작품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에는 이렇게 법철학이라는 제목으로 아주 두껍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책, 그 서론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법철학이란 무엇을 다루는 학문일까요? 철학이라는 것이 원래 대상의 본질을 묻는 물음이라면, 즉 모든 대상의 what을 묻는 것입니다. 예술의 what, 정치의 what, 그리고 학문의 what, 모든 것의 what을 묻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what 물음은 본질 물음입니다. 그러니 법철학이라는 것은 법이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국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를 건설하고 공동의 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국가는 그저 바닷가 위에 지어진 그런 성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국가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추상적인 국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형태, 그것은 바로 법률입니다. 우리는 법을 국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국가를 세웠다라는 말은 공동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더불어 살기 위한 하나의 약속을 마련한 것, 그것을 우리는 국가를 건설했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의 힘이라는 것은 바로 법의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법철학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국가철학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법이란 무엇인가? 가장 이상적인 국가란 무엇인가? 자, 그것을 탐구하는 것이 바로 헤겔의 법철학입니다. 철학은 이렇게 어떤 대상에 대한 what이라는 본질 물음을 던지고 그것에 대한 정의, 한마디로 definition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마련된 definition을 개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개념은 언제나 현실이 아니라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할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서의 법, 한마디로 플라톤식으로 이야기하면 법의 이데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가장 이상적인 것, 그것을 국가의 개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철학은 이렇게 이상을 추구하는, 한마디로 현실에 있는 국가들을 그저 단순히 서술하거나 증명하는 그런 학문이 아니라 현실을 초월해 있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추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초월적인 학문인 것입니다. 헤겔의 철학에서는 개념이라든가 이념이라는 말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자, 이 말을 구분하지 못하면 헤겔 철학을, 그리고 그의 책을 전혀 읽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헤겔이 말하는 개념은 어떤 대상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념이라는 것은 그 머릿속에 있는 본질이 현실 속에 완전히 실현되었을 때 그런 개념과 현실이 완벽하게 통일된 상태를 바로 이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이념적인 상태를 그는 wirklich, 정말 참다운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개념의 자기 전개 과정과 같은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합니다. 개념이 어떻게 자기를 전개하는가? 바나나의 개념이, 사과의 개념이 어떻게 자기 전개하고 운동하는가? 자, 헤겔의 책을 읽을 때 가장 난감한 것이 개념이 운동한다라든가 개념이 자기 전개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가 이 말을 통해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개념, 즉 본질이라는 것이 이 현실 안에서 자신을 점진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과정, 그것을 개념의 자기 전개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념의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에게도 어떤 하나님의 섭리라든가 아니면 나의 운명 같은 것들, 본질이 존재한다면 제 인생이라는 것은 그 본질이 자기를 실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일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제 인생의 전 과정은 개념의 자기 전개 과정으로 이야기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개념이 제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완벽하게 실현되었다면 그 단계가 바로 이념의 단계이고, 그리고 완벽하게 저의 본질이 만개한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국가에 대한 정의, 달리 말해서 모든 국가들이 추구해야 하고 닮아야 하고 쫓아야 할 그런 공동의 목적, 텔로스, 철학은 그러한 정의와 목적을 본질, 이데아,
에이도스, 실체, 일자, 제1원인, 존재, 진리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철학,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강의를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구 철학사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상국가론을 꼽으라면 우리는 두 권을 꼽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이 썼던 국가라는 작품과 근대 독일의 헤겔이 썼던 바로 이 법철학입니다. 그만큼 법철학은 우리의 긴 철학사에서 대단히 비중이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근대의 홉스, 로크, 루소로 이어지는 근대 국가철학의 완결판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국가철학, 법철학으로는 가장 이름난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자, 많은 이들은 헤겔의 법철학, 특히 이 책의 서문에 나오는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다. Was vernünftig ist, das ist wirklich, und was wirklich ist, das ist vernünftig. 이 선언을 현실 세계를 수호하는 보수적이고 수구적인 논리로 해석하기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석해 놓고 프로이센 제국의 어용 철학자라고 비판하면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다. 이 말을 헤겔이 살던 그 프로이센 제국을 신적인 국가라든가 이성적인 국가로 숭배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자, 두 가지 무지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첫째는 헤겔 철학 체계의 전체 맥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법철학과 역사철학이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가? 법철학의 마지막이 왜 역사철학으로 흘러가고 역사철학의 마지막이 법철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가? 그 두 작품 사이의 연관은 결코 헤겔이 말하는 이상적인 국가라는 것이 당시의 세계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헤겔이 사용하는 형이상학적인 전문 개념들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특히 이성이라든가 현실이라는 이 단어들이 갖는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단순하고 직자적인 해석, 한마디로 오해가 생겨나는 법입니다. 하지만 헤겔이 그렇게 현재만을 옹호하는 수구 철학자라면 그에게서 변증법이라는 것은 왜 필요했을까요? 자, 여러분, 변증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편과 특수가 대립할 때 특수를 배제하거나 제거해버리는 그런 추상적인 보편이 아니라 그 특수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보편을 마련하는 과정이 바로 변증법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처럼 헤겔의 보편이 마치 아우슈비츠 수용소처럼 모든 특수를 모조리 배제해버리거나 그렇게 날려버리는 그런 배타적인 보편이라면 그것은 그의 철학체계, 변증법적인 철학체계와 전혀 맞지 않는 해석인 것입니다. 그가 보편주의자이기는 하지만 그가 말하는 보편주의라는 것은 특수를 배제하는 보편이 아니라 새로운 특수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끊임없이 운동하는 보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현실의 국가나 법을 옹호했던 그런 보수적인 인물이 아니라 도리어 억압적인 법으로부터 모든 개인이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국가를 꿈꾸었던 진보적인 정치 철학자였습니다. 또한 헤겔 철학에서 사용되는 현실적이라는 전문 용어, 한마디로 wirklich라는 이 용어는 그저 우리 앞에 존재하는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그런 현실을 뜻하는 레알리테트가 아니라 이상과 현실이 통일된 가장 이상적인 현실, 한마디로 참다운 현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wirklich, 현실적이라는 말은 그저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해야 할 가장 진정하고 참다운 단계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헤겔은 결코 현실의 세계를 이성적이고 신적인 것으로 완성된 그런 완결된 체계로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이 말을 통해서 세상이 이성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하나의 규범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이어야만 하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인 것이어야만 한다. 바로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그 말은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면 현실적인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면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가장 이상적인 국가의 개념과 현실이 완벽하게 통일된 것이 가장 국가다운 국가, 그리고 신적인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헤겔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철학적 법학은
법의 이념, 즉 법의 개념과 그의 실현을 대상으로 한다. 철학이 다루어야만 하는 것은 이념이며 따라서 철학은 단순한 개념이라 불리는 것을 다루지 않는다. 한마디로 법철학이 다루는 것은 법의 이념이다. 가장 이상적인 국가의 상태라든가 가장 이상적인 세계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단순한 개념, 한마디로 현재 존재하는 국가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육체가 영혼과 일치하지 않는다 하면 이는 참으로 가엾은 노릇이다. 현실 존재와 개념, 그리고 육체와 영혼이 통일된 것이 바로 이념이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념과 현실이 통일되면 그것이 바로 역사의 완성이자 이념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세계, 이 이념. 하지만 이 이념은 이 땅 위에서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영원한 미래일 것입니다. 이 이념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과정, 그 자체가 바로 이 세계의 운동이 아닐까 합니다. 헤겔은 1817년과 1818년에 이루어진 법철학 강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성적인 것은 생겨나야만 한다. Was vernünftig ist, muss geschehen. 자, 이 말은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성적인 땅이 아니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아직 현실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제자인 스트라우스의 필기록을 보면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모든 것이 현실적인 것은 아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국가의 개념이 자기를 실현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있으니까 현실은 이성적인 측면도 분명히 내포하고 있거니와 또한 한편에는 비이성적인 측면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가 법철학에서 말하는 이상국가 모델이라는 것은 현실국가의 원리라기보다는 도리어 현실의 국가를 비판하는 그런 하나의 중거로서의 규범 원리, 즉 이상적인 국가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철학이나 종교의 언어는 이렇듯 사실을 표현하는 기술적인 용법도 있지만 당위를 표현하는 규범적인 용법으로 사용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라는 말이 정말 사실을 표현하는 말인지 아니면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어야 한다 라는 규범을 표현하는 말인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다. 이 말은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어야 하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어야만 한다 라는 하나의 미래를 보여주는 말인지 우리는 그것을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듯 헤겔은 법철학이 다루는 국가의 이념이라는 것은 현실의 국가 논리가 아니라 바람직한 이상국가의 논리라는 점을 여러 군데서 뚜렷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념이 현실에서는 완전히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여러 군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헤겔의 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국가의 이념이라고 하면 특수한 국가나 특수한 제도를 염두에 두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념을, 즉 이 현실적인 신을 그 자체로 고찰해야 한다. 국가의 이념을 탐구하는 한마디로 법철학이라는 것은 특수한 국가라든가 특수한 제도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이상적인 그런 신적인 국가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논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국가란 예술작품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세계 내에서 한마디로 자유와 우연과 오류가 만연한 그 세계 안에 건립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국가라는 것은 이렇게 이념적으로 완벽하지 않고 자칫 오류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 한마디로 현실의 국가는 그리 이념처럼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으로 헤겔의 법철학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오해에 대한 간단한 변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는 법철학의 내용 그 자체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